자, 1월 15일이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주 내용을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진도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6번 기술 통계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 개요라고 하는 마크다운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시작할 때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는 하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뭐라도 코드를 좀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 용어들 짚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침에 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이제 와서는 좀 의미가 좀 굳이 이걸 다시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가볍게 한번 이제 짚어보면은 자,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학문화시킨 거를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들을 체계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미 세미 프로젝트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고요. 데이터 요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론. 일반적인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수집이라고 하면은 크게 어떤 크롤링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나 실험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일기예보라던가 물가, 실업률, 정당 지지도, 의식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실험이나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이라던가 인상실험 같은 것도 이제 데이터 수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간략하게 진짜 딱 3단계로 나눠보면은 일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요약, 그리고 추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우리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랑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용어가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업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렇게 불러요. 기술 통계는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주된 활동이 집계예요. 평균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대표값을 얻어내는 게 이제 주 내용이고 대체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과정은 수집하고 이제 시각화로 일단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탐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도출한 걸 활용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집계 과정들이 들어가겠죠. 반면에 이제 추론 통계는 어떤 확률 계산이 기본이에요. 모집단에서 샘플링한 표본을 가지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이 특성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까지입니다. 만약에 500명 성인 남녀로 조사를 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성별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성인 남녀 500명의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대한민국 전체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500명씩 뽑았을 때마다 이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근데 어떤 한 집단에서만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나고 다른 집단은 안 났다라고 하면은 이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대체로 통계예요. 그래서 추론 통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내가 뭘 증명하고 싶은지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가설에 맞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번 선행한 다음에 추론 통계하고 그 추론 통계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뭐 측정, 이거 뭐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대체로 이제 뭐 아카데믹 쪽에서는 총조사랑 전수조사로 나눠요. 총조사 혹은 전수조사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선거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구 총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 2년인가 4년에 한 번씩 하죠. 표본조사는 어떤 모집단 안에서 특성을 나타내는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 대부분의 설문조사 혹은 임상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고 데이터 준처리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메인 주제는 기술 통계죠. 기술 통계의 단계는 데이터를 일단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한다라는 건 변수의 분포랑 특성을 파악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는 혹은 더미 변수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들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변수는 무엇인지를 최종 선택하고 걔네들을 시각화해서 요약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뭐 나머지 내용은 뭐 크게 임팩트는 없고요. 추론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러분들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다시 진행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세 개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번은 한 문제 같은 네 문제. 그리고 6번인데 6번은 8문제 같은 한 문제입니다. 자, 6번은 ADSP 기출문제예요, 실제. 자, 요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상 시간은 저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 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풀이는 한 4시쯤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이제 그래프, 기본 그래프 쪽이 아니죠. 데이터 시각화랑 이제 기술 통계 관련해서 이제 최종 연습 문제였고요. 이제 요거를 끝으로 해서 공식적인 진도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세미 프로젝트가 게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프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해석에 대해서도 하나 이상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틀린 말은 다 없어요. 근데 이제 코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생각을 못 했겠지라는 코드를 몇 개 좀 넣어놨어요. 자, 일단은 패키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전역 설정도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재배치하는 거를 좀 문제를 넣고 싶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서 데이터 재배치는 뭐 크게는 없었고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전체 다 출력하는 거는 괜히 길어지기만 하니까 앞에 몇 개만 출력을 했어요. 먼저 일단은 해서 대충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대충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헤드로 해서 출력량을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장 보는데 변수 하나만 갖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는 모양새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전치 형태로 해서 옆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상자 그림을 시각화하라는 거죠. 사실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만 있으면 되지 뭐 기술 통계장 갖다가는 시각화 들어가는 건 없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33, 45, 56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굳이 연결을 하면은 16.0 최소값 여기가 16이란 소리고 33.0 여기가 33 그리고 45 중앙값이 45 그리고 56 그 다음에 최대가 82니까 여기가 맥스 82 이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앙값이랑 평균이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요 말은 요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커널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은 거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범위가 16에서 82 사이고요. 평균 수명은 46세. 중앙값은 45, 사분위수는 뭐 각각 이랬다. 그리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치는 없다. 그럼 이제 기술 통계량은 이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스톡이라고 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국내 기업은 K로 표기했고요. 외국계 기업은 F로 표기했고, 그리고 시점이나 이게 특정 회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국내 회사를 전부 뭉뚱그린 건지는 이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건 주가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구별해서 각각 박스 플롯을 그렸고요. 서브 플롯으로 상자 그림을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 주가가 더 높죠? 근데 전체적으로 분포를 봤을 때 여기는 분포가 넓잖아요. 여기는 분포가 낮죠. 그러니까 이쪽의 변동폭이 더 큰 거예요. 안정적인 거는 외국계 기업이 좀 더 안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식인 거잖아요. 주식 데이터가 이게 포인트인데 사실 주식 데이터가 갑자기 지나치게 낮아진 시점이 있었어.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갑자기 지나치게 높아진 시점이 있었어요. 자,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 주식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있다는 거는 이쪽에서 떡락하고 이쪽에서 떡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은 폭락한 지점이 보이고 외국계 기업은 급상승한 지점이 보인다. 이게 요 해석의 포인트예요. 연습 문제는 굳이 채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굳이 채점을 이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걸 짚어냈느냐 여부를 넣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고요. 비료 종류에 따라 수확량이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상자 그림으로 비교하라는 건데 A 종류만 먼저 추려봤고요. 그 다음에 B 종류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관측치는 A가 훨씬 많네요. 자, 이거를 이제 기술 통계량을 각각 내서 머지로 결합을 했고요. 인덱스 똑같은 것끼리 결합시켰고 T 해서 이제 전치로 나눈 다음에 인덱스 이름을 각각 A와 B로 나눠갖고 표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을 그렸어요.
미리 데이터 프레임 나눠놓은 것 갖다가 각각 박스 플롯을 그렸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 값은 아니죠. 사분위수 분포를 비교했을 때, 자, 사분위수 분포를 비교했을 때 B 사료는 수확량이 한 15부터 22 조금 넘는 거고, A 사료는 일단 22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A 비료를 쓰는 게 B를 쓰는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들쭉날쭉하죠. 변동폭이 크죠. 그리고 A는 변동폭이 적죠. 그러니까 A를 쓰는 게 더 일정한 수확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분위수 범위가 좁을수록 데이터의 변동폭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갑자기 이상하게 튀었을 때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는 코드상에 뭐 특이사항 없죠. 1, 2, 3, 4, 5번까지는 뭐 코드상의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성적 데이터 가져왔고요. 통계학과랑 컴퓨터학과예요. 그래서 A학과와 C학과의 점수들만 각각 쿼리 함수로 썼어요. 앞에서는 표현식을 썼는데 여기서는 쿼리 함수 한번 써봤고요. 인덱스 번호가 들쭉날쭉해지니까 인덱스도 리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코드 다시 한번 활용해서 두 데이터 프레임의 기술 통계량을 머지로 결합하고 필드 이름 다시 바꿔주고 전치 구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A학과랑 C학과로 각각 상자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죠. 얘는 분포가 한 55에서 30 정도 되고요. 여기는 최소 50에서 55 사이네요. 그러니까 사분위수 분포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C학과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C학과가 훨씬 더 많죠. 여기에 공부 포기한 애들이 둘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분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의 범위와 변동폭,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림만 놓고 봤을 때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Y축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같이 봐야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눈에 딱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양쪽에 Y림을 둘 다 0부터 100까지로 비교하면 한눈에 보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점수니까 범위는 0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래서 AX 원점 set Y림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여기도 AX 축점 set Y림 이라고 해서 Y축의 범위를 똑같이 맞추면 어디가 더 그 점수 분포가 잘 나오는지가 보이죠. 여기서 해석할 때 중요한 게 골고루 퍼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뭉쳐있는 게 좋은 건지는 그때그때 데이터 종류에 따라 판단이 바뀌어요. 시험 점수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랑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거랑은 이쪽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봐야 돼. 근데 반대 해석도 있어요. 만약에 C학과의 점수가 굉장히 압축돼서 이쪽에 모여 있다면 시험에 변별력이 없다고 봐요. 그때는 고득점에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올해 수능 봤는데 400점 넘는 애들이 거의 한 반이 넘었다고 쳐봐요.
그럼 무수능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데이터의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해요. 자, 5번입니다. 통계학과랑 컴퓨터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고요. 라벨링을 하라 그랬죠? 맵 함수를 써서 STAT를 1로, COMP를 2로 이렇게 명목형 변수를 일련 번호 체계로 바꾸는 걸 라벨링 한다 그래요. 레이블링, 라벨링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꿨어요. 근데 시각화할 때는 이거 안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각각 점수 분포 봤고요. 자, DF5에 대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서브 플롯으로 나눠서 박스 플롯으로 배치했고요. 팔레트도 좀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점수가 더 높네요. 여기는 85 정도 나오고 여기는 80 정도 나오고. 이것도 YD임 써갖고 점수 분포 제한하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위에 코드 좀 복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기말고사가 훨씬 높죠.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모르지 뭐 답지가 돌았을지. 갑자기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해갖고 엄청난 팀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이상 제시하라. 자, 그래서 빈스 값 구해서 데이터 구간 쪼개냈고요. 이걸 쪼갠 이유는 이제 엑스틱스에다 넣어주려고요. 서브 플롯 두 개를 1행 2열로 만들고요. 각각 히스트 플롯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구간은 5개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는 성적 분포가 이랬는데 기말고사에는 갑자기 이쪽으로 쏠린 거 봐서는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기말고사 때 오른쪽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 학생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하나 이상만 제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전공별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3번 결과랑 비교해라. 그래서 전공 1에 대한 데이터만 추렸고요. 그 다음에 전공 2에 대한 것만 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쪼개고 났더니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구간을 리스트로 직접 잡아봤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구간 똑같죠? 프리 코드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자, 히스토그램, 중간고사 점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데이터 뽑아냈고요. 빈스에 직접 정의한 리스트를 설정하면 구간을 내가 직접 잡아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쪽도 컴퓨터학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뽑아냈고요. 이제 2행 2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각각 서브플롯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코드상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노가다만 심했지. 뭐야? 아, 위에 코드 실행 안 했구나. 이렇게요. 자, 통계학과가
왜 기말고사부터 나오지? 잠깐. 1. 여기가 또 1이네요. 2. 자,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특정 점수대 이렇게 몰려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통계학과는 점수대가 좀 골고루게 분포되어 있는데, 컴퓨터과는 고득점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6번부터. 여기부터는 코드를 좀 이렇게 짜는 법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일단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명목형 변수를 1, 2 같이 라벨링 하래요. 0, 1, 2로 하건 1, 2, 3으로 하건 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구별만 하면 되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df6의 dtypes를 확인하면은 이거 명목형 변수나 라벨링으로 바꾸려면 벌써 몇 개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야 되잖아요. 자, dtypes를 봤을 때 앞에 컬럼 이름은 이 결과물의 인덱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값이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복사하고요. 이걸로 반복 돌아요. 그럼 이 V는 각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이죠. 이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면 일단 연속형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I 리스트에 I 번째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결혼 여부가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0, 1, 2 가서 오브젝트 타입이 처음에 걸려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필드 이름을 가져와. 필드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의 필드를 일단 다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브젝트 타입의 필드만 쪼르륵 출력이 됐어.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필드에 고유한 값들만 가져옵니다. 값의 종류를 가져와요. 정렬했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각 필드별로 값의 종류를 가져온 거죠. 자, 이걸로 반복 돌아. 그럼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죠.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 결혼 여부에 다시 결혼 여부, 맵. 이 맵을 만드는데 지금 이걸로 반복 도는 거잖아요. V는 요 이름이죠. 빈 딕셔너리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값을 키로 주고 0을 1로 값으로 주고. 그래서 이 맵을 출력해보면 반복을 다 돈 다음에 이제 프린트 맵이라고 하면 필드 이름 가져왔고 값을 고유하게 가져왔어요. 반복 돌면서 얘는 0, 얘는 1, 2, 3, 4라고 반복으로 일련 번호 붙여서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었어요. 이걸 필드별로 보면서 반복 돌린 거예요.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필드가 1개건 100개건 1억개건 그냥 알아서 돌아요. 코딩은 이럴 때 하는 거지.
괜찮아. 그냥 필드 한 9개 정도 되니까 그냥 다 맵 일일이 써도 돼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 코드는 그렇게 하드 코딩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잘 간직해 놓으면은 나중에 명목형 변수가 한 30개 정도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났다. 그럼 이제 한번 돌리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원한다면 이걸 개인 모듈화 해 놓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함수 하나 호출하면은 촥 하고 들어가겠지. 자, 명목형 변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하시오. 지금 여기 012로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데이터 타입이 숫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v리스트를 또 반복되면서 오브젝트 타입이면 맵은 필요 없네. 필드 이름 뽑아와서 해당 필드의 타입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까지 다 되죠.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고 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봤을 때 수치형 변수는 알아서 제낍니다. 자, 조사 인원은 전체 3,000명이고요. 조사 인원의 연령은 민에서 맥스 사이죠? 연령은 18살부터 80세까지. 평균 연령은 42.4세. 그 다음에 임금 분포,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임금에 대한 표준 편차가 크다. 자, 그 다음 이제 명목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명목형 변수 기술 통계는 딴 거 없어요. 밸류 카운트밖에 없어. 밸류 카운트를 시각화하면 카운터 플롯이 되죠. 막대 그래프인데 각각의 집단별로 몇 개씩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 값을 지워버리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로 날려버렸어요. 뭐야, 어디 갔어? 자, 코드 별도로 지금 복사했는데 이거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를 날렸어요.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전체 데이터의 수, 관측 데이터의 수, len cdf. 이러면 데이터가 전체 3,000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연속형 변수를 날렸으니까 남은 거는 명목형만 남은 거잖아요.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세요. 서브 플롯으로 만들 거예요. 각각의 필드별로. 자, 그래서 컬럼의 개수를 2로 나눠서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을 한 이유는 서브 플롯을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8개면은 4 하면 딱 맞는데 7개면은 2로 나누면 3.5가 되잖아요. 근데 서브 플롯에 이거 만들 때 4행 2열이라고 넣어야지 3.5행이라고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콜스는 2로 잡습니다. 그럼 4행 2열짜리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플롯 4행 2열짜리. 가로는 15, 그 다음에
높이는 몇 개 행인지는 지금 여기서 염두를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계산하겠지 해서 하나당 3 정도 잡고 간격은 0.4. 여기서 특이사항은 서브 플롯을 구조분해를 안 하고 배열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우스랑 콜스로 2차 반복문 돌면서 그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AXES의 I J번째가 되는 거지. 일단 테스트 하려고 그리드만 해봤어요. 그래서 plt.show, plt.close 해서 잘 되나? 하고 했더니 그리드는 잘 나와. 자, 일단 반복 체계가 잡힌 거죠. 자, 근데 로우스가 4고 콜스가 2니까 i가 0일 때 j도 0, i가 1일 때, 0일 때 j도 1, 1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0, 3일 때 1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컬럼 이름은 1차원이잖아요. 컬럼 이름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0,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하는 도중에 CDF 컬럼스의 몇 번째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려면 이 값으로 1차원 값을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I 곱하기 콜스 더하기 J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콜스를 곱하래. 콜스가 지금 2예요. 두 칸이니까. 어차피 0이니까 무조건 0이고 J 더하면 0, 1이죠. 2 곱하기 1은 2죠. 거기에 0 더하면 2, 3이죠. 2 곱하기 2는 4죠. 거기다 0, 1 더하면 4, 5죠. 이렇게 가면은 요 계산값은 0, 1, 2, 3, 4, 5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 idx라는 변수를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6번째 X축을 CDF의 컬럼들 중에 IDS번째. 근데 문제가 생겨. 현재 4행 2열이에요. 근데 데이터 변수는 7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인덱스가 0부터 6까지인데 4행 2열이기 때문에 IDX의 값은 0부터 7까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 초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IDX 계산한 게 전체 데이터보다 크면 건너뛰어야죠. 그래서 IDX 계산한 게 아까 준비해둔 카운트보다 같거나 크면은 건너뛰어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요 에러 메시지 조금 이따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그럼 여기도 안 그리고 싶은데 여기 뭐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칸에. 요거는 이제 소개 안 했던 기능인데요. AXIJ번째에 대해서 아식스 오프라고 하면 걔는 그래프 자체가 안 나와요. 뭐가 꼬였는지 다시 한번 실행.
여기서 왜 자꾸 에러가 나지? 카운트, 렌, CDF. 아, 컬럼의 개수를 세야지 데이터 개수를 세고 소용이 없구나. 네, 카운트 변수가 컬럼 개수를 셌어야 되는데 행의 개수를 셌네요. 네, 컬럼은 7개, 그걸 갖다가 4행 2열로 만들 거다. 이 의미였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어요. 자, 이제 설명글만 마지막으로 넣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인종은 백인이 훨씬 많네요. 조사 대상 중에 백인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대학 졸업. 그 다음에 대학교 중퇴. 이쪽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도 보이긴 하고요. 조사 지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네요. 이게 대서양 연안이래요. 자, 직업군, 인더스트리얼. 이거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산업군하고 이쪽은 정보 쪽인데 저는 이거를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그렇게 의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건강 상태는 좀 안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 대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긴 한데 이게 특이사항이 보면은 건강 안 좋은 사람이랑 건강보험 가입 안 돼 있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 자, 반복문 조금 돌린 것만으로 간단하게 끝났죠. 그럼 이 코드가 완성되면 나머지 예제는 금방금방 나가요. 자, 결혼 여부에 따른 임금 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서브플롯을 구성해서 임금 수준을 히스토그램으로 해라. 자, 결혼 여부를 가져왔고요. 값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정렬시켰어요. 그러면 값의 종류별로 이 순서네요. 뭐 전체 데이터 개수 3000개인 거 찍어봤는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코드고. 아, 요것도 제가 테스트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의미 없네. 자, 아까랑 비슷하게 또 반복 돌릴 거예요. 자, 서브 플롯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요 인덱스의 길이만 잡았습니다. 그럼 5개, 5행 1열로 했어요. 이렇게 반복 돌리면 편한 게 하나만 하면 되거든. 반복을 하나만 돌리면 되거든요. 열은 없으니까. 자, 간격 0.5로 잡아주고요. 자, 요게 지금 인덱스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 돌리면 V가 각각의 그 값들이 되는 거죠. 아까 라벨링을 하긴 했는데 그걸 시각화할 때는 안 썼어요. 왜냐면은 시각화하고 나면 0, 1, 2, 3, 4라고 뜨니까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각화는 데이터 프레임 원본 가지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여부의 데이터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할 건데 이거 꽤 많은 분들이 제출 상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은 이거 막대기 되게 많은 것도 있죠.
밑에 거 보다 보면 막대기 되게 많은 것도 나와요. 그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예전 수업 내용 한번 봅시다. 관측 치수가 아까 제가 찍어놓은 게 3000개였어요. 그러면 히스토그램 계급 구간의 수는 11개에서 13개 정도가 적절해요. 이거 적용하신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빈지를 한 13개로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체 데이투수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자, 히스토그램의 구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데이터 그 분류별로 쿼리 날린 걸로 히스토그램. 그리고 X는 웨이그로 걸어서 I번째에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균일하게 나오죠? 일단 보면은 미혼보다는 기혼의 그 급여 분포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자 비중도 미혼보다는 기혼이 좀 더 많은 비중이에요. 물론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미혼이긴 한데 야,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단어 뜻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가 미망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저기 개인적으로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혼이고 이것도 뭔가 헤어지다라는 뜻이라서 별거로 해석했어요. 이게 이혼하고 그냥 저는 이거 헤어진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이혼 내지는 요거 두 개 묶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별거 같긴 한데 이혼 같기도 하고 싶어서 그냥 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자, 어쨌건 보면은 이혼을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지금 따로 사는 경우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적어요. 가장 적어요. 이게 이혼이나 별거의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사별 같은 경우도 분포가 좀 적긴 한데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건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그 급여를 버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맞벌이 결과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맞벌이에 겨우 이거 벌면은 큰일 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했고요. 자, 6번도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에 대한 히스토그램. 자, 교육 수준을 값의 종류별로 한 다음에 이제 인덱스 순으로 정렬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면 인덱스의 길이를 행으로 갖고 일렬로 갖는 서브 플롯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인덱스를 가지면은 V가 이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에듀케이션 값이 골뱅이 V인 거. 특정 하나를 충족하는 거를 쿼리로 날린 다음에 이 MDF로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걸 시전했습니다. 같은 코드 계속 컬럼만 바꾼 거예요. 자,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그것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 70일에서 80일 사이.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 넘어간 거 90일 68에서 114 사이.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 이상 소득 수준이 훨씬 높다. 이거는 뭐 다르게 해석할 게 없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자, 직군별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군하고 건강 상태만 뽑아냈고요.
카운트 플롯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군별로 이게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잡 클래스별로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떻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대부분 근로자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인데 평균 이하 건강 상태를 보이는 근로자는 생산 직군에 더 많다. 이쪽이 다소 좀 더 많았죠. 자, 교육 수준을 인종 비율에 따라 설명하려고 한다.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 수준과 인종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인종 데이터에 대해서 종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종 데이터의 전체 개수 4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눠서 행 2개씩 열. 반복 돌면서 IDX 값 계산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행 2열 딱 떨어져서 이게 동작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거는 이런 류의 문제 풀 때마다 그냥 코드 복사해 놓고 생각 안 하려고. 자, 인종의 IDX 번째를 제목으로 걸어요. 그럼 요거 제목으로 걸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인종별로 인종 데이터가 IDX 번째인 거 가져와서 그거를 교육 수준에 대해서 파이 플롯을 걸었어요. 자, 인종별로 교육 수준 비율인 거죠. 자, 이거는 바꿔서 해석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위쪽에 교육 수준을 뿌리고 각각의 교육 수준별로 인종이 몇 %씩 되는지 그렇게 뿌리셔도 돼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풀었다가 이게 인종 이름이 출력되는 게 너무 길어서 안 이뻐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백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비율, 그 다음에 흑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비율. 그리고 이거를 1, 2, 3, 4를 지금 교육 수준으로 백인이 몇 프로, 흑인이 몇 프로 그렇게 안 놓은 이유가 전체 그 관측치 자체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원본 데이터 프레임 EDF의 레이스의 밸류 카운트 이렇게 했을 때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대조리 백인이 몇 프로 흑인이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 인종별로 몇 %씩 가게끔 하려면은 이게 비율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대학 졸업한 게 백인이 몇 프로인지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종별로 학력 수준의 비율을 뿌린 겁니다. 자, 보면은 얼추 비슷하긴 한데요. 고학력자 비율은 아시아가 31.6, 그 밖의 인종은 29.7, 31.4, 23.2. 그래서 고학력자 비율은 아시아 쪽이 제일 많아요. 근데 대학 졸업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흑인이 훨씬 많더라고요. 대충 암산으로 했는데 맞을 거예요. 36.3. 여기는 37.2. 그리고 백인이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두 개 합한 게. 기타가 있구나. 그래서 아시아인하고 흑인 쪽이 그래도 고학력자 비중이 훨씬 많더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인종별 데이터 비율이 워낙 안 맞는 불균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분석 자체가. 문제는 뭐 시각화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도 꼭 저랑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원하는 결과 멘트를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 짜는 거는 해본 적이 없겠지라고 싶은 거, 반복 돌려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요거 익숙해지면은 한 문제 푸는데 한 15분 넘게 걸려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앞에 한 달 동안 파이썬 배운 게 효과가 있죠.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오늘 요거 내려받으셔서 한 번씩 다 검토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은 채점 기준 제시하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기간은요, 일단 여러분들 코딩 기간은 뭐 2주를 해달라, 뭐 1주 했더니 절대 다 싫다 그러고 해서 코딩 하시는 기간은 적정선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8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열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정 부족하다 싶으면 금요일까지 코딩하고 월요일 날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그 정도는 지금 전체 기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프로젝트 기간을 제가 길게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장기 과제가 들어가면은 거의 모든 반이 공통적으로 출석률이 전문용어로 개판이 돼요. 어차피 나가도 프로젝트 할 거니까 집에서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하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와. 그게 쌓이면 이제 자리가 막 비어있기 시작해요. 네, 지금 고정적으로 빈자리 이외에 출석률이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프로젝트 즉시 중단이고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약속 지켜주세요. 자, 녹화 이제 끌게요.